최근 급격한 수익률 악화로 전액 원금 손실 위기에 몰린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DLF에 총 8,224억 원, 개인 투자자 1인당 약 2억 원이 물려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8개 현에서 2014년부터 들여온 가공식품 약 3만 톤 중 17톤가량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가의 비주거용 일반 건물, 즉 꼬마 빌딩의 상속세와 증여세가 내년부터 오를 전망입니다. 조세 형평성을 위해 국세청이 세금을 계산할 때 감정평가를 활용키로 한 겁니다. 최근 관리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서울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가 LH와 진행 중인 부지 반환 소송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은 수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금리연계 파생 결합 펀드에 개인 투자자 약 3,600명의 투자금 7,300억 원이 물려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상품들의 지표 금리가 현 수준으로 이어진다고 가정될 경우 원금의 절반 이상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격한 수익률 악화로 논란이 된 DLF와 DLS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판매 잔액은 8,22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 투자자 3,600여 명이 7,326억 원어치를, 법인 188곳이 898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로 보면 1인당 약 2억 원꼴입니다. 금감원은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지 않아 손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에게 대량 판매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와 판매한 은행 등을 이달 중에 합동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8개 현에 대해 수산물 수입 금지가 내려졌지만 가공식품은 규제가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8개 현에서 가공식품 약 3만 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 5년간 약 17톤에 해당하는 가공식품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등 8개 현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 규제 등 관련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일본 정부가 방사선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검역 시 정밀 검사를 하고 있어 후쿠시마산 가공식품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년부터 고가의 비주거용 일반 건물, 즉 꼬마 빌딩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이 상속 증여세를 계산할 때 이들 건물의 시가를 간접적 평가 수단인 기준시가가 아니라 감정평가를 활용해 산정키로 했기 때문입니다. 대형 오피스 등 비주거용 집합 건물의 기준시가는 실거래가 반영률이 아파트와 비슷하지만 일반 건물은 이에 미치지 못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국세청은 일정 가격 수준 이상인 고가의 꼬마 빌딩에 대해 감정평가를 한 방침이지만 가격 기준은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관리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진행 중인 부지 반환 소송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은 수억 원에 달할 전망이라 이 단지 재건축 사업 산 넘어 산의 형국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조합이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사업 진행이 올스톱됐습니다. 당장 10월 2주부터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 단지 조합 관계자는 아직 법원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면서 판결문을 보고 상고할지 관리처분을 다시 신청할지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수년 걸리는 법적 다툼을 하기보단 조합을 청산하고 처음부터 재건축 추진을 다시 하는 게 낫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벌이고 있는 부지 소유권 반환 소송입니다. 단지 내에 테니스장과 경로당 등으로 쓰고 있는 땅 2만여 제곱미터의 주인을 가리는 소송인데 이 땅 소유권을 갖지 못하면 조합이 바뀌더라도 재건축 사업이 쉽지 않습니다. 이 땅을 빼고 재건축할 수도 없고 소유권이 없으면 착공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정비업계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이 땅 감정가는 7,800억 원.
소송에서 질 경우 억대의 조합원 추가 분담금도 내야 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내야 할 세금까지 더하면 조합원당 4억에서 8억 원가량 나올 것으로 추산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앞서 개인 투자자들이 은행들이 권유한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이른바 DLF에 1조 원 넘게 투자했다, 절반 넘게 손실을 보일 상황에 처했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10여 년 전이죠. 수조 원의 손실을 고객들에게 안겼던 키코 사태 재판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와 달라진 게 있다면 키코는 기업을 상대로 팔았고요. 이번엔 개인을 상대로 팔았다는 점입니다. 왜 또 이 같은 사태가 재발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팀의 고현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도 어렵습니다. DLF, DLS 상품. 좀 쉽게 설명을 들어볼 수 있나요? 네, 우리말로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영국이나 미국 등 주요 해외금리에 미리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둡니다. 그래서 만기 시점에 이 하한선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연 3에서 4% 정도의 이득을 얻어가는 상품인데요. 예를 들어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상품에 투자를 한 경우에 만기시 금리가 미리 설정해둔 하한선인 마이너스 0.25% 이상인 경우에는 연 4%의 쿠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마이너스 0.25%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 하회폭의 손실 배수를 곱한 비율로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실 배수가 한 250 정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마이너스 0.4%만 돼도 원금 전액을 손실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익률은 4%로 이렇게 아무리 높아도 4%인 반면 손실은 원금 전체까지 떨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가 파생 상품 투자할 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얘기하는데 이게 하이 리스크는 있는데 하이 리턴까지는 아니지 않나 생각 들고 독일 채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전부 다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돌아오는 만기일인 9월에서 11월까지 현재 수준이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지금 집계된 손실 금액은 1,204억 원으로 평균 손실률은 95.1%에 달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CMS 금리에 연계된 DLF 상품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7일 기준 전체의 85.8%인 5,973억 원이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 상품의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그리고 만기시 기초자산 종가 하한선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연 이득은 3.5% 수준이지만 이건 역시 원금 전액 손실까지 갈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해줘야 원금 손실이 이 정도까지 나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들이 이런 상품에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은행의 불완전 판매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건데요. 은행이 이 손실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그냥 이거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예금이랑 같은 건데 금리만 4%로 높은 상품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서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건데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던 키코 공대위 역시 이 DLS 사태를 제2의 키코라고 명명했습니다. DLS 이 사건 역시 키코 사건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저는 모든 파생 상품은 전부 키코와 같이 이런 환율이라든가 그런 지표들을 활용해서 만든 상품들이고요. 이것을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적극적이고 또 고의적으로 판매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 그래서 이제 키코 공대위는 파생상품 피해구제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해서 DLS 사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겠다는 입장을 오늘 밝혔는데요. 또 박선종 숭실대 교수와 이대순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이렇게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예금 업무를 하거나 대출 업무를 하고 있는 이 상업은행인 CB가 이런 식으로 고위험 상품을 계속해서 팔 수 있도록 허용되는 환경에서는 이 불완전 판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사람들, 이 피해자들한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설마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겠습니까? 몰랐다는 거죠. 대부분 금융 전문가들은 이 현물 시장 그리고 이런 실물 거래 이 부분은 굉장히
하이 리스크로 봐요. 어느 나라도 이것을 커머셜 뱅크에서 팔지 않습니다. 금감원은 아직 이들 상품의 만기가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글로벌 시장을 감안한다면 대규모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대량으로 판매된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 증권사와 은행 또 상품 운용사 등을 이달 중에 합동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증권팀 기자들과 함께 주간 증시 전망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소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식시장 흐름 어땠습니까? 네, 일단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두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만 0.49% 오르며 상승 출발한 코스피가 오후에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0.66% 상승 마감한 것과 달리 코스닥은 0.82% 상승 출발했지만 오후에 약간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0.52%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일단은 어느 정도의 움직임은 있었고요. 양 시장 모두 상승 마감하는 좀 기분은 좋은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기본적으로는 미국발 이슈 두 가지를 집중해야 되는데요. 먼저 오는 22일 지난 7월에 금리 인하를 했던 배경 그리고 연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지를 확인할 수 있는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22일부터 24일까지는 잭슨홀 미팅이라는 것이 열리는데요. 통화정책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는 오는 23일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14일이죠. 2007년 2월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 국채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심해졌던 상황에서 나오는 제롬 파월 의장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입을 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정리가 됐고요. 이 외에도 주목할 사안들이 또 있나요? 네, 미국 이슈 외에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주요 경제 지표입니다. 오늘 발표된 일본의 수출입 지표 외에도 한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미국과 유로존의 8월 마켓 제조업 서비스와 PMI 예비치 등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소미아 연장인데요.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오는 24일이 지소미아 연장을 결정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소미아가 한일 관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홍콩,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같은 세계 각국의 정치적인 불안정입니다. 정치적인 불안정이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이 글로벌 증시의 불안정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인 이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물 지표 봐야 되고요. 국내외 정치 현안들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한데 예측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가 워낙 많아서 변동성도 많기 때문에 증권업계도 굉장히 다양하게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망치를 내놓은 증권사 중에 가장 보수적인 수치를 제시한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이번 주 코스피 밴드를 1880에서 1960선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대로 가장 시장을 우호적으로 봤던 KF투자증권의 경우 1910에서 1970선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 밖에 NH투자증권은 1890에서 1980, 하나금융투자는 1900에서 1950, 이베스트투자증권은 1900에서 1980으로 밴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이번 주는 1900 중반대에서 지표가 머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금일이 1940포인트 전후였으니까 크게 변동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전략으로 투자에 임하는 것들이 그나마 괜찮을까요? 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는 여전히 방어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주가가 덜 빠지는 종목을 바스켓으로 구성해서 수익률을 보존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대원 SK증권 연구원 역시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면서도 불확실한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당주, 증권업종 그리고 중국 관련주들을 대안으로 꼽았습니다. 네, 전략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시장 이슈들에 좀 관심을 갖고 언제나 말씀드렸듯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이소연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에서 불법 재산이나 자금 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가 100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접수된 의심거래 보고 건수는 97만 2천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86.5% 급증한 것으로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최근 10년간 의심거래 보고 건수 중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다만 97만여 건 중 금융정보분석원 전문가의 상생 분석까지 이어진 사례는 2만 6천 건에 불과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가상화폐가 자금 세탁 위험이 높다고 보고 정부가 관련한 자금 세탁 규제를 부과하자 예상대로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줄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포탈 인크루트에 따르면 최근 상장사 2,200여 곳을 대상으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예상 채용 규모는 총 4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 조사 때보다 5.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은 지난해보다 4.1% 감소한 4만 2천여 명에 그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중견, 중소기업들의 사정은 더 나빴습니다. 중견기업 채용 예정 규모는 지난해보다 21.7%나 줄었고 중소기업은 48.6% 급감했습니다. 인크루트는 중견, 중소기업의 경기 침체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맞물리며 채용 규모를 극명하게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교통카드를 12달러 주고 사면 카드 발급 비용이 5달러입니다. 실제로는 7달러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해외여행을 떠났는데 티켓을 구매하는 방법도 다 다르고 추가 비용도 발생해 불편했던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휴대전화만 갖다 대면 해외 교통수단도 편리하게 이용하고 현지 길거리 자판기에서 커피도 뽑아 먹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환전도 해갈 필요 없다는 이 서비스에 대해 고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나카드가 국내 카드사 최초, 아시아 두 번째로 NFC 기반의 모바일 터치 해외 결제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하나 원큐페이 앱을 열고 결제 카드를 지정해 지문 등을 인식시키면 싱가포르나 영국, 런던 등 전 세계 현지의 식당이나 거리의 자판기, 면세점 등에서 결제가 되는 겁니다. 해외 결제 시장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NFC 단말기 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해외여행이나 출장 시 환전을 미리 해가지 않았거나 환전해간 금액이 부족해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마그네틱 카드가 복제가 쉬워 보안에 취약한 점도 해소했습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카드는 분실이나 도난을 당했을 때 부정거래 사용 위험에 여전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NFC 기반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손님이 휴대폰을 분실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비밀번호나 생체 인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요. 즉 해외로 떠나기 전에 하나 원큐페이 해외 결제 모드에서 해외 매장용 카드를 선택해두고 NFC 결제 버튼을 누른 뒤 생체 인증이나 비밀번호를 입력해두기만 하면 해외 현지 버스나 지하철, 카페, 레스토랑 등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하나카드 측은 금융사와 간편 결제,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 간의 합종연횡이 이뤄지고 있는 글로벌 핀테크 시대에 발맞춘 서비스라며 기존에 하나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에도 하나 원큐페이 앱을 설치한 뒤 카드 바로 발급 서비스를 통해 즉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해당 서비스의 국내 이용은 통합 결제 단말기가 보급된 전국의 편의점 등에서 우선 가능하며 향후 NFC 결제 환경 변화에 따라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증시에도 애국 테마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토종 속옷 전문기업 쌍방울이 애국 테마주를 넘어 진짜 애국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애국심 캠페인에 나섰다고 합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속옷 제조 유통 전문기업 쌍방울이 특장차 제조업체 광림과 함께 애국심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쌍방울과 광림은 최근 전국 쌍방울 대리점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기리고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대형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쌍방울 측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 규제를 선택한 일본에 맞서 애국심을 높이고 애국 테마주가 아닌 진정한 애국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캠페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일본 기업 유니클로 제품의 대체제인 기능성 속옷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애국 테마주로 주목받고 있는 쌍방울은 지난 1954년 설립한 형제상회에 뿌리를 둔 기업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기 전인 지난해부터 광림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골 봉환 사업을 하는 아태평화교류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다양한 행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쌍방울과 광림의 후원으로 지난 7월 필리핀에서 열린 2019 아태평화국제대회에서는 북한을 포함한 11개국의 참가자들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자행한 강제동원, 납치연행, 성노예 범죄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고 상호협력을 결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활동은 최근 대통령직 속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인정받아 국민참여기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쌍방울의 애국사업이 알려지면서 제품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쌍방울의 속옷 브랜드 트라이가 최근 매장에서 진행한 발열네이 히트업 라이트 사전주문 행사에서는 3일 만에 3만 벌 전량이 완판됐습니다. 쌍방울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토종기업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모든 임직원과 함께 일본에 강력히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국민 5명 중 4명꼴로 올해 안에 일본 여행을 갈 의향이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1.8%가 올해 일본 여행을 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일본 여행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13.4%에 그쳤고 모름과 무응답은 4.8%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 전라도 대부분 응답자가 일본 여행 의향이 없다고 답했고 대구, 경북 역시 일본 여행을 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유럽 쪽에서 폭염과 홍수가 대단했고요. 중국, 일본, 베트남의 태풍 피해 그리고 북극권의 화재까지 정말 심각합니다. 이러한 기상이변을 가져오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엘니뇨, 라니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나 한파, 홍수, 폭설 등을 가지고 오는데 미래학자들은 이 엘니뇨가 결국에는 지구 위기의 원인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각해지는 자연재난에 대비한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동태평양 해수온도가 높아지는 현상 엘니뇨라고 하는데 저희가 많이 들어보긴 했어요. 근데 경제 영향도 크다고요? 아, 네. 이제 초대형 엘니뇨가 찾아오면 식량 위기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에 아주 큰 혼란이 발생을 하죠. 가장 최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5년과 2016년 엘니뇨로 인해 100억 달러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 엘니뇨로 인한 동남아시아의 가뭄으로 베트남의 2016년도 1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년도 같은 분기에 비해 1% 이상 하락했다. 약 6천만 명 이상의 삶과 경제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미국의 경제 전망 기관이죠. IHS 글로벌 인사이트가 주장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엘니뇨와 반대 현상이 라니냐도 만만치 않죠. 가뭄이라든가 슈퍼 태풍이라든가 혹한을 부르면서 세계 경제에 아주 큰 상처를 줍니다. 네. 결국에 이런 엘니뇨로 인한 자연재해가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시장에 개척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태풍이나 폭설, 호우 등의 기상이변이 발생을 하면 정전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특히 미국의 경우 동부 지역에 폭설이 발생하면 보통 수십만 가구의 정전사고는 항상 있죠.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미국의 소형 발전기 제조업체인 제네락의 연간 매출액은 아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발전기 산업의 매출은 연간 약 17%씩 성장할 것으로 추정할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송전선이 지상으로 나와 있어서 태풍의 취약성을 보이는 지역에 발전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발전기가 최근에 미국에 많이 수출되는 것도 이 때문이죠. 네. 최근에 듣자 하니까 미국 쪽에서 정전 사태가 많이 발생한 게 이게 너무 오래전에 지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아, 네. 미국에는 최근에 강력한 허리케인의 내습이 잦고요. 또 홍수가 많이 발생을 해요. 네. 근데 미국인들은 잦은 허리케인과 홍수로 인해서 먹는 수돗물 수질이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갤럽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은 식습 오염을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로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2014년 3월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민 조사 대상의 약 60%가 식수 오염에 대해 걱정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또 홍수가 영농시설 또는 제조공장 침수를 일으키면서 오염물질이 식수원으로 침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죠. 네. 미국은 뭐 땅덩어리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홍수도 이렇게 잦긴 한데 중남부 쪽은 가뭄이 그렇게 또 심각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실제 홍수만 아니라 심각한 가뭄도 사회적 문제이죠. 결국 이 미국 국민들의 물 문제에 대한 관심을 이런 것들이 크게 만들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원 보고서를 통해서 캘리포니아 지역의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에 안전한 식수 공급에 차질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처럼 수돗물에 대한 수질 오염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정수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미국의 정수 필터 제조업체죠. 일렉트로컵사는 2014년 연 17억 달러의 미국의 공기 정화 및 정수 시장이 연평균 약 5.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추정할 정도입니다. 이런 미국 시장의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정수기 및 필터 수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죠. 미국의 그 환경보호청은 말이죠. 미국민들에게 가정에다가 가정용 발전기, 물정수기, 그리고 대기 오염을 막아줄 공기청정기를 반드시 구입해서 비치해라 라고 권고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자연재해가 급속히 늘어나기 때문으로 자연재해는 앞으로도 새로운 시장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장에 대비한 마케팅 전략들 오늘 자세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K베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LF와 DLS 손실에 대한 소식 금일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최종 책임 귀속, 당연히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를 하는 과정에 고위험이 수반되는 파생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무조건 이건 괜찮습니다. 넣어두기만 하면 은행 이자보다 낫습니다. 라며 정확한 상품 설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소위 불안전 판매를 했다면 이야기는 조금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무조건 괜찮은 파생 상품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